저는 10년 넘게 승무원으로 일하며 전 세계 공항을 다녔지만 폭설 속에서도 단 한 대의 비행기도 놓치지 않는 공항은 단 한 곳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중국과 일본의 모든 공항이 폐쇄되고 300명의 승객과 함께 추락을 각오했던 그 순간 유일하게 활주로를 밝힌 곳이 바로 한국의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국 인천공항이 왜 대단한지, 어떻게 세계 최정상 자리에 오른 것인지 깨달았고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인인 제가 한국을 평생 잊지 못하게 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한국이라고 남겨주시면 한국을 널리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이름은 안나이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본사를 둔 유럽 대형 항공사에서 수석, 객실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늘 위에서 보낸 저는 단 한 번도 매뉴얼을 어긴 적이 없었고 그것이야말로 제가 이 자리까지 올라온 유일한 비결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독일인에게 원칙이란 숨 쉬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것이며 그 원칙을 벗어난 유연함이란 그저 무질서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후배 승무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매뉴얼이 곧 법이다.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요. 그날도 저는 프랑크푸르트를 출발해 동아시아로 향하는 장거리 노선을 맡았고 평소처럼 기내를 점검하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좌석 간격, 비상구 표시 등 구명조끼의 위치까지 하나하나 체크하는 동안 저는 묘한 만족감을 느꼈죠. 이 완벽한 통제력이야말로 제가 하늘 위에서 느끼는 유일한 안정감이었고 그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후배 승무원 엘라가 승객에게 미소를 지으며 편하게 앉으세요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도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그 이상의 친절은 불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륙 직후 제 팀에 배정된 한국인 승무원 박지민이 승객 한 명에게 담요를 추가로 건네며 추우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고 말하는 걸 받고 저는 즉시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지민, 담요는 1인당 한 장이 원칙이에요. 매뉴얼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제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지민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하지만 저 승객분은 몸이 안 좋아 보여서요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고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신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원칙을 어기는 순간 우리는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돌아섰고 지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시아의 서비스란 그저 과잉 친절일 뿐이라고 생각했고 특히 한국은 빨리빨리만 외치는 성격 급한 나라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술력보다는 노동력으로 때우고 시스템의 정교함은 유럽을 따라올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죠. 인천공항은 제게 그저 경유지일 뿐 특별한 감흥을 주는 곳이 아니었고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제 관심 밖이었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동료 기장 한스에게 말했습니다. 한스, 이번 노선 끝나면 바로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가죠. 인천에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한스는 웃으며 안나, 당신은 정말 변하지 않네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비행기는 순조롭게 고도를 유지했고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비행도 완벽하게 끝날 것이고 저는 다시 한번 제 원칙이 옳았음을 증명하게 될 거라고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몇 시간 후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순간의 중심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을 거라는 사실도요. 비행기가 동북아시아 상공에 진입했을 때 기내 분위기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조종석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장 한스가 무선으로 안나 잠깐 조종석으로 와줄래? 라고 말했고 저는 평소처럼 침착하게 걸어가며 또 무슨 사소한 문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종석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한스의 굳은 표정과 부기장의 긴장한 눈빛이 저를 맞이했고 저는 그제야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한스는 레이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안나, 앞쪽에 예상치 못한 저기압이 형성되고 있어. 게다가 기록적인 폭설이 동북아 전역을 덮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회항 가능한 공항은요? 한스는 고개를 저으며 그게 문제야.
베이징과 나리타 공항 모두 활주로 폐쇄 상태라는 통보를 받았어라고 답했고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10년 넘게 비행을 했지만 이렇게 여러 공항이 동시에 폐쇄되는 상황은 처음이었죠. 저는 재빨리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연료는 얼마나 남았죠? 부기장이 현재 속도로 약 3시간 정도 더 비행 가능합니다라고 답했고 저는 이 말을 짚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뒤에서 지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무장님, 인천공항은 어떤가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민, 이런 기상 상황에서 열려있는 공항은 전 세계에 없을 거예요. 특히 아시아 공항들은 유럽만큼 제설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요. 지민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하지만 인천공항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론. 이라고 말을 이었지만 저는 그 말을 자르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민, 지금은 희망적 관측을 할 때가 아니에요. 데이터와 현실을 봐야죠. 한스는 무선으로 인천공항 관제탑에 연락을 시도했고 저는 그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인천공항도 다른 공항들처럼 폐쇄됐을 거라고 확신했고 이미 머릿속으로는 비상 착륙 절차를 검토하기 시작했죠. 무선에서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고 한스는 인천 관제탑, 여기는 독일 항공편입니다. 현재 기상 상황으로 인해 회항이 필요한데 착륙 가능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시계를 보며 시간을 재기 시작했고 답변이 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불안감도 커져갔습니다. 몇 초 후 무선에서 차분하고 안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독일 항공편, 여기는 인천국제공항 공사 김도윤입니다. 현재 상황 파악했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세요. 저는 한스를 바라보며 결국 안 된다고 할 거예요 라고 속삭였고 한스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고 승객들에게 비상 착륙 안내 방송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지민이 다시 한번 사무장님, 인천공항이라면 정말 다를 수도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녀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지민, 지금 당장 객실로 돌아가서 승무원들에게 비상 상황 대비하라고 전달하세요 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조종석을 나갔고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근거 없는 애국심은 이럴 때 아무 도움이 안 되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스는 무선기를 붙잡은 채 계속 대기했고 저는 그 옆에서 손가락으로 팔걸이를 두드리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확신했습니다. 인천공항도 결국 폐쇄됐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 순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 무선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무선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10년간의 비행 경험과 기상 데이터를 종합하면 이번 폭설의 적설량은 최소 20cm를 넘을 것이고 이 정도 눈이 내리는 상황에서 아시아의 그 어떤 공항도 활주로를 유지할 수 없을 거라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한스에게 말했습니다. 한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베이징과 나리타가 폐쇄됐다는 건 인천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연료가 남아있는 동안 다른 대안을 찾는 거예요. 한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 라고 물었고 저는 지도를 펼쳐보며 최악의 경우 바다에 비상 착륙해야 할 수도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극도의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300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의 생명이 제 판단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어깨를 짓눌렀고 저는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꼈죠. 저는 조종석 창밖을 내다보며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땅을 응시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착륙할 수 있는 공항은 없어.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상 착륙 시 승객들을 어떻게 대피시킬 것인지, 구명조끼는 충분한지, 비상 탈출구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든 것을 점검 리스트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때 무선에서 다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독일 항공편 현재 기상 상황 재확인 중입니다. 조금만 더 대기해 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안 된다는 말을 에둘러 하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며 저는 한스에게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공항을 알아봐요라고 말했습니다. 한스는 안나,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혹시 모르잖아라고 답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한스, 당신도 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기적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현실을 직시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뿐이에요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객실로 나가 승무원들을 모아놓고 비상 상황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10분 안에 모든 승객에게 비상 착륙 안내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구명조끼 위치 재확인하고 비상구 근처 승객들에게 탈출 절차 미리 설명하세요. 엘라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사무장님, 정말 바다에 내려야 하는 건가요? 라고 물었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훈련받은 대로만 하면 돼요 라고 답했습니다. 승무원들은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들의 표정에서 제 불안이 전염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민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무장님, 인천공항 관제탑에서 아직 답변이 안 왔다는 건 방법을 찾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민, 당신의 그 근거 없는 낙관주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데이터를 믿어야 하고 데이터는 착륙 성공 확률이 10%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할 일은 승객들을 안심시키는 거지 나한테 희망을 설파하는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고 지민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가 축 처지는 걸 보면서도 돌아서서 조종석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조종석으로 돌아온 저는 한스에게 물었습니다. 어때요? 다른 대안 찾았어요? 한스는 고개를 저으며 가장 가까운 공항이 인천이야. 다른 곳은 너무 멀어서 연료가 부족해라고 답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며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때 무선에서 또다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이제 폐쇄됐다는 통보를 하겠지라고 예상하며 무선기를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말은 제가 평생 들어본 것 중 가장 믿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무선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독일 항공편 활주로 확보 완료했습니다. 즉시 착륙 가능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무선기 쪽으로 뻗어나갔고 입이 바짝 말라오는 걸 느끼며 되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활주로 확보가 완료됐다고요? 도윤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시야는 제한적이지만 활주로는 완전히 정리됐고 유도등도 모두 작동 중입니다. 안전하게 착륙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한스를 바라봤고 한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무선기를 붙잡고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적설량이 20cm가 넘는데 어떻게 활주로를 확보할 수 있죠? 이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데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희 제설팀이 이미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즉시 착륙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분명 뭔가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국인 특유의 허풍일 거야. 이 시야에서 이 폭설의 활주로가 보인다는 게 말이 돼? 저는 한스에게 속삭였습니다. 한스, 이거 믿어요? 저는 못 믿겠어요. 분명 착륙하다가 사고 날 거예요. 한스는 잠시 고민하더니 하지만 안나, 우리한테 다른 선택지가 있어. 연료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다른 공항은 전부 폐쇄됐어라고 말했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비행기는 인천공항을 향해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고 저는 조종석 창밖을 내다보며 온몸에 긴장이 감도는 걸 느꼈습니다. 눈발은 여전히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었고 시야는 거의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우리는 지금 보이지도 않는 활주로에 착륙하려고 하고 있어. 기체가 흔들릴 때마다 저는 손잡이를 더 세게 붙잡았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스는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기체를 조종했지만 저는 눈을 감고 최악의 순간을 대비했습니다. 지금 활주로에 눈이 쌓여 있으면 우리는 미끄러져서 그대로 공항 밖으로 튕겨나갈 거야. 그런데 고도가 낮아지면서 눈발 사이로 희미하게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창밖을 응시했고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활주로 양옆으로 수백 개의 유도등이 일렬로 켜져 있었고 활주로 표면은 마치 방금 닦아낸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눈 한 점 없이 말끔하게 정리된 검은색 아스팔트가 눈발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 폭설 속에서 어떻게 활주로를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지? 저는 한스를 돌아보며 한스, 저거 봐요. 정말로 활주로가 확보돼 있어요 라고 말했고 한스도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는 부드럽게 활주로에 착륙했고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체는 전혀 미끄러지지 않았고 마치 맑은 날 착륙하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속도를 줄여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활주로를 따라 늘어선 유도등들을 하나하나 세어보았고 그 불빛들이 마치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길잡이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스는 무선으로 인천 관제탑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도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독일 항공편 무사 착륙 축하드립니다. 지상 유도팀이 곧 안내할 예정이니 잠시만 대기해주세요.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한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스, 이건 분명 우연이에요. 우리가 착륙하기 직전에 마침 제설 작업이 끝난 거겠죠. 타이밍이 좋았던 거예요. 한스는 웃으며 그래도 우리가 살았잖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답했지만 저는 여전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순전히 운이 좋았다고 치부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지만 저는 그 생각을 머릿속 한 구석으로 밀어두고 객실로 나갔습니다. 승객들은 무사히 착륙한 것에 안도하며 박수를 치고 있었고 승무원들도 긴장이 풀린 표정으로 서로를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무장님 다행이에요. 인천공항이 우리를 받아줬어요. 저는 그녀를 보며 여전히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지민. 이게 한국의 실력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지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외면하고 좌석 사이를 걸으며 승객들의 안전벨트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그저 운이었을까? 저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깨끗한 활주로와 정렬된 유도등들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비행기가 게이트에 도착하고 승객들이 내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기장 한스와 함께 기체 외부 점검을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조금 전보다는 잦아든 상태였고 저는 두꺼운 코트를 걸치고 계단을 내려가며 공항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은 또 한 번 제 상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활주로뿐만 아니라 계류장 전체가 마치 눈이 한 번도 내리지 않은 것처럼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고 수십 대의 제설차들이 마치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고 한스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안나, 저것 좀 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스가 가리키는 쪽을 바라봤고 그곳에는 수백 대의 제설차가 완벽하게 열을 맞춰 동시에 움직이는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있는 것처럼 모든 차량이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위치로 움직였고 단 1초의 지체도 없이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건 시스템이야. 완벽하게 짜인 시스템. 한스도 놀란 표정으로 저렇게 많은 제설차를 동시에 운영하는 공항은 처음 봐라고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독일 항공편 관계자분들이시죠? 저는 돌아보니 공항 직원 조끼를 입은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고 그가 바로 무선으로 저희를 안내했던 인천국제공항 공사 김도윤 팀장이었습니다. 도윤은 저희에게 악수를 청하며 무사히 착륙하셔서 다행입니다. 긴 비행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말했고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어떻게 이런 폭설 속에서 활주로를 확보할 수 있었죠? 라고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희 제설팀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오기 시작하면 즉시 출동해서 활주로를 정리하죠라고 설명했고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설차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 차량들은 몇 대나 되죠? 도윤은 지금 투입된 차량만 약 200대 정도 됩니다. 필요하면 더 투입할 수도 있고요라고 답했고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200대?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잖아. 저는 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대형 공항들도 제설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200대를 동시에 투입하는 곳은 본 적이 없었죠.
저는 도윤에게 그럼 이 눈이 계속 내리는 동안에도 활주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건가요? 라고 물었고 도윤은 자신있게 네, 물론입니다. 저희는 어떤 기상 상황에서도 공항 운영을 멈추지 않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무전기에서 긴급 호출음이 울렸고 한스가 급하게 무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는 독일 항공편 기장입니다. 무전기 너머로 부기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장님, 기체 유압 시스템에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스와 눈을 마주쳤고 두 사람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압 시스템 결함은 비행기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 중 하나였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이륙은커녕 승객들의 안전조차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도윤에게 지금 당장 정비팀이 필요합니다. 독일 본사 기술팀과도 연결해야 하고요라고 말했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한스와 함께 서둘러 기체로 돌아갔고 부기장과 함께 유압 시스템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계기판을 보니 유압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았고 이대로 방치하면 조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독일 본사 기술팀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시차와 폭설로 인한 통신 지연 때문에 연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저는 초조함에 손톱을 깨물며 무전기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승객 300명이 모두 여기 갇히는 거 아냐? 아니, 최악의 경우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어. 저는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가는 걸 느끼며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종석 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고 그의 뒤로 인천공항 정비팀 직원 5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저희를 보며 저희 정비팀이 즉시 점검하겠습니다. 필요한 부품이 있으면 바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약간 안도했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한국 정비팀이 독일제 비행기를 제대로 고칠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비팀은 즉시 작업에 들어갔고 저는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시계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비팀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한 정비사가 도윤에게 뭔가를 속삭였고 도윤은 즉시 무전기를 꺼내 부품 창고에 연락해서 유압 호스 즉시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벌써 문제를 찾아낸 거야? 라고 놀랐고 더 놀라운 건 10분도 지나지 않아 필요한 부품이 도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비팀은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도 맨손으로 작업을 진행했고 그들의 손은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30분 후 정비팀장이 도윤에게 작업 완료했습니다라고 보고했고 도윤은 저희에게 유압 시스템 정상 복구됐습니다. 안전하게 이륙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기판을 확인했고 정말로 유압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 있는 걸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스도 놀란 표정으로 이게 30분 만에 해결된 거야? 독일에서도 최소 2시간은 걸리는데 라고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믿기지 않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도윤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결할 수 있었죠? 라고 물었고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저희는 항상 준비돼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평생 믿어왔던 독일의 효율성이 한국 앞에서 무너지는 걸 느꼈고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과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비가 완료된 후 저는 승객들에게 잠시 기다려달라는 안내 방송을 하고 터미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폭설로 인해 수많은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되면서 공항 안에는 발이 묶인 승객들로 가득했고 저는 그 혼잡함 속에서 또 다른 혼란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유럽의 공항들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승객들은 항의하고 소리를 지르며 직원들은 그저 매뉴얼대로 죄송합니다만 반복하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저는 터미널 로비로 걸어가며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사람들의 불만은 막을 수 없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수천 명의 승객들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소리를 지르거나 항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질서정연하게 앉아서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뭔가 이상한데라고 생각했고,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은 제 심장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승객 한 명 한 명에게 담요를 건네주고 있었고, 그 담요는 그저 형식적으로 던져주는 게 아니라 직접 어깨에 걸쳐주며 추우시죠? 이거라도 덮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발걸음을 멈췄고 눈을 크게 뜨고 그 장면을 응시했습니다. 한 직원이 노인 승객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춘 채 어르신, 불편하신 곳은 없으세요? 라고 물었고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요 라고 답했지만 직원은 그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발이 좀 붓는 것 같은데 제가 안마 의자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라고 다시 물었고 노인은 감동한 표정으로 그럴 필요 없어요 라고 손을 저었지만 직원은 이미 노인의 가방을 들어 올리며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고 제가 평생 일해온 항공사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계속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고 곳곳에서 비슷한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에게 직원이 따뜻한 우유와 빵을 건네주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승객을 위해 휠체어를 직접 밀어주며 화장실까지 동행하는 직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장면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매뉴얼에 있는 내용이 아니야. 이건 진심이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야. 제 목구멍이 메어오는 걸 느끼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한 승객이 공항 직원에게 다가가 언제쯤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고 직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죄송합니다. 기상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주목했습니다. 유럽 공항이었다면 승객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을 테고 직원은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제가 날씨를 어떻게 해요? 라고 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직원은 달랐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대신 저희가 최대한 편안하게 기다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며 고개를 깊이 숙였고 승객은 오히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구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차이야. 저는 벽에 기대어 서서 로비 전체를 바라봤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장면이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수천 명의 승객들이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 이유, 그건 공항 직원들이 그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고 제 평생의 신념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도윤이 제 옆으로 다가왔고 저는 그를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 씨,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매뉴얼에 이런 게 다 적혀 있나요? 도윤은 잠시 로비를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뉴얼에는 담요를 나눠주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은 그걸 그냥 던져주지 않아요. 직접 어깨에 걸쳐주고 따뜻한지 확인하고 불편한 곳은 없는지 물어보죠. 그건 매뉴얼에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한국과 유럽의 차이야. 우리는 매뉴얼을 따르지만 이들은 마음을 따르는 거야. 도윤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만 믿지 않습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진심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설차가 있어도 아무리 완벽한 매뉴얼이 있어도 사람의 마음이 없으면 그건 그저 차가운 기계일 뿐이에요. 우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일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도윤이 놀라며 안나 씨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제 오만함이, 제 차가움이, 제 편견이 한꺼번에 무너지며 가슴을 짓눌렀고 저는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어요. 빨리빨리만 외치는 성급한 나라, 기술력은 없고 노동력으로만 때우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제 동료가 한국은 다를 거라고 했을 때도 저는 비웃었어요. 근거 없는 애국심이라고 허풍이라고 무시했죠.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어요. 한국은 제가 평생 봐온 그 어떤 나라보다 대단했고 이곳 사람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했어요. 저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도윤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안나 씨 일어나세요. 괜찮아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저는 10년 넘게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한 적이 없어요. 그저 매뉴얼만 따랐고 규칙만 강요했어요. 제 후배가 승객에게 담요를 하나 더 주려고 했을 때도 저는 막았어요. 원칙이 아니라고 매뉴얼에 없다고요. 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본 당신들은 달랐어요. 매뉴얼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규칙보다 마음을 먼저 움직였어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저는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로비를 둘러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 노인분께 무릎 꿇고 눈높이를 맞춘 직원, 어린아이에게 따뜻한 우유를 건넨 직원, 휠체어를 직접 밀어주며 화장실까지 동행한 직원, 그 모든 분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사람을 향한 사랑이에요. 저는 그걸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규칙을 사랑했어요.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차갑고 오만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러워요. 도윤은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나 씨, 지금 깨달으신 거면 충분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예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주변에서 몇몇 승객들이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고 한 승객이 다가와 티슈를 건네주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티슈를 받아 눈물을 닦으며 감사합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고 그 승객은 미소를 지으며 힘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서며 로비 전체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수천 명의 승객들과 그들을 돌보는 직원들, 그 모든 장면이 제 눈에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곳이 단순히 공항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진심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는 것을요. 저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 저 약속할게요. 저도 이제 당신들처럼 살겠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마음을 먼저 움직이는 승무원이 될게요. 그게 제가 여기서 배운 것에 대한 보답이에요. 도윤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안나 씨는 이미 그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 마음만 있으면 충분해요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눈물을 닦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 뜨거움이 이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도윤에게 고개를 숙이며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라고 말했고 도윤은 안나 씨의 앞날을 응원할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게이트로 걸어가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차가운 규칙의 노예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 첫걸음을 이곳 인천공항에서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날씨가 개고 저는 다시 비행 준비를 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폭설도 없었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게이트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공항 직원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고 그들이 승객들을 대하는 태도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뭔가를 점검하고 있었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윤은 저를 보고 반가운 표정으로 다가왔고 안나 씨, 오늘 출발하시나 봐요. 이번에는 날씨가 좋아서 안전하게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저 그날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게 됐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그건 기적이었어요. 진짜 기적. 도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과찬이세요.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당신들이 한 일은 그 이상이에요 라고 말하며 그날 터미널에서 봤던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매뉴얼만 따랐어요. 승객들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그저 규칙을 적용해야 할 대상으로만 봤죠. 하지만 당신들은 달랐어요. 당신들은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했고 그 진심이 모든 걸 바꿨어요. 도윤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나 씨,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누군가에게는 이 공항이 집으로 가는 유일한 희망일 테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이유로 비행기를 타요. 어떤 분은 가족을 만나러 가고, 어떤 분은 중요한 일 때문에 가고, 어떤 분은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가기도 하죠. 우리가 멈추면 그분들의 희망도 멈춰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멈출 수 없어요. 날씨가 나쁘든 밤이든 명절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여기 있어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고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췄습니다. 도윤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승객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분들의 미소를 볼 때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이 의미 있구나라고 느끼죠. 그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에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힘들 때는 없어요? 이렇게 계속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을 텐데요. 도윤은 잠시 웃으며 물론 힘들죠. 특히 그날 같은 폭설이 오면 정말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낄 때도 있어요 라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러고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봐요. 옆에서 같이 눈을 치우는 동료를, 추위 속에서도 웃으며 일하는 선배를, 처음 일하는 후배가 열심히 배우는 모습을요. 그러면 다시 힘이 나요. 내가 지금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지난 10년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매뉴얼을 따르고 원칙을 지키고 완벽함을 추구하면서도 정작 옆에 있는 동료들과 진심으로 소통한 적이 없었습니다. 엘라가 힘들어할 때도, 지민이 따뜻함을 보여주려 할 때도 저는 그저 차갑게 규칙만 들이댔죠. 저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들처럼 살지 못했어요. 저는 늘 혼자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만 했고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법을 몰랐어요. 그게 옳다고 믿었거든요.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안나 씨, 지금 깨달으신 거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도윤, 저 이제 달라지고 싶어요. 당신들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승무원이 되고 싶어요. 도윤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안나 씨는 이미 그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 마음만 있으면 충분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정말 고마워요. 당신들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라고 말했고 도윤은 안나 씨의 앞날을 응원할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와 악수를 나누며 눈물을 참았고 돌아서서 게이트로 걸어가는 동안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잠시 멈춰서서 인천공항 터미널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저 경유지일 뿐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제게 가장 소중한 배움을 준 곳이 됐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배웠어.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진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저는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며 비행기에 올랐고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이제 동료들 사이에서 한국 찬양론자로 불리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시작됐지만 점점 그 별명이 제 정체성이 되어갔고 저는 그걸 자랑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독일 항공사 본사에서 열린 분기별 회의에서 저는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했고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과 팀장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의 제설 시스템과 고객 대응 방식을 우리 회사에 도입하자고 제안합니다.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고 몇몇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날의 경험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공항이 폐쇄됐을 때 유일하게 문을 연 인천공항의 이야기, 200대의 제설차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장면,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맨손으로 정비를 완료한 정비팀의 헌신, 그리고 수천 명의 승객을 진심으로 대하던 공항 직원들의 모습까지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고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은 점점 제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한 임원이 안나,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그 폭설 속에서 활주로를 유지했다는 게? 라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히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동료들이 저에게 다가와 안나,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당신은 절대 저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했고 저는 웃으며 네, 저도 알아요. 저는 인천공항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중에는 지민도 있었는데 그녀는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무장님, 그날 사무장님이 저한테 했던 말 기억하세요? 근거 없는 애국심은 상황을 망칠 뿐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개지며 지민, 정말 미안해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라고 사과했고 지민은 웃으며 아니에요, 사무장님. 이제 사무장님도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아시잖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기내에서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예전처럼 매뉴얼만 따지는 게 아니라 승객 한 명 한 명의 상황을 살피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먼저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한 승객이 비행 중에 몸이 안 좋아 보였고 저는 즉시 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춘 채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곳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승객은 놀란 표정으로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라고 답했지만 저는 그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담요 더 필요하세요? 아니면 따뜻한 차라도 드릴까요? 라고 다시 물었고 승객은 감동한 표정으로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인천공항에서 봤던 직원들의 모습이 떠올랐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맞아, 이게 진짜 서비스야. 이게 진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야. 저는 일어서며 승객에게 미소를 지었고 그는 제게 당신 같은 승무원은 처음 봐요.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해야 할 사람들은 한국에 있어요. 그들이 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날 이후로 승객들로부터 받는 피드백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독일 항공사 승무원이 정말 친절해졌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몇 달 후 회사에서는 연례 시상식을 열었고 저는 올해의 승무원 상을 받게 됐습니다. 무대에 올라가 트로피를 받는 순간 저는 객석에 앉아있는 동료들을 바라보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상을 받게 돼서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제 것이 아니라 저를 변화시켜준 한국 인천공항 직원들의 것입니다.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고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승무원으로 일했지만 정작 승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그걸 배웠고 이제 그 배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제게 그 배움이 옳았다는 확인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가겠다는 다짐입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후 한스가 저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안나, 정말 축하해.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날 인천공항에서 많은 걸 느꼈어 라고 말했고 저는 놀라며 정말요? 한스도요? 라고 물었습니다. 한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나도 조종사로 20년 넘게 일했지만 그렇게 완벽한 공항 운영은 처음 봤어. 그리고 그들의 헌신을 보면서 나도 반성했어. 나는 그저 비행기만 잘 조종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우리 모두 그날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배움을 잊지 말아요라고 말했고 한스는 웃으며 물론이지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트로피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윤, 저 오늘 올해의 승무원 상을 받았어요. 이 모든 게 당신과 인천공항 직원들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몇 분 후 도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안나 씨. 하지만 그 상은 안나 씨가 노력한 결과예요. 우리는 그저 작은 계기를 줬을 뿐이에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인천, 나는 언젠가 다시 당신을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저는 다시 프랑크푸르트행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날의 인천공항에 머물러 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는 걸 바라보며 저는 처음 한국에 갔을 때의 제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때의 저는 오만했고 차가웠고 사람보다 규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승무원이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경유지일 뿐이었고 인천공항은 제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곳이었죠. 하지만 그날 폭설 속에서 전 세계가 멈췄을 때 유일하게 불을 밝힌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날 활주로에 정렬된 200대의 제설차를 잊을 수 없습니다. 마치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그 차량들, 그리고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일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 위에 있는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하고 있었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수천 명의 희망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위대함이란 화려한 기술이나 거대한 시스템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터미널에서 봤던 공항 직원들의 모습도 잊을 수 없습니다. 발이 묶인 수천 명의 승객들에게 담요를 건네주고 노인들에게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며 어린아이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건네던 그들의 모습은 제 가슴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그들은 매뉴얼을 따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했고 그 진심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깨달았습니다. 차가운 기계와 완벽한 데이터보다 강한 것은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동력이라는 것을요. 지금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안나가 아닙니다. 저는 승객들을 규칙을 적용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각자의 이야기와 희망을 가진 소중한 사람들로 봅니다. 누군가 불편해하면 즉시 다가가 물어보고 누군가 힘들어하면 함께 그 무게를 나눠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인천공항의 도윤과 직원들을 떠올리며 그들이 제게 보여준 헌신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더 따뜻한 승무원으로 성장하게 해줍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단순히 아시아의 한 국가가 아닙니다. 그곳은 제게 인생의 전환점을 선물한 곳이고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준 스승입니다. 세계 1위의 공항이라는 타이틀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수많은 한국인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고 그들의 희생과 책임감이 그 타이틀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나라이며 그 마음이야말로 전 세계가 배워야 할 가장 위대한 가치라는 것을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한국에 가게 된다면 꼭 기억하세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친절함과 헌신은 그저 서비스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심이야말로 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이고 언젠가 다시 인천공항을 찾아가 도윤과 그 직원들에게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날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한국인들이 보여준 그 위대한 정신을 제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댓글로 한국이라고 남겨주시면 한국을 널리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